오늘은 이제 이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이런 그 논증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반론이 있고 그 반론이 과연 과학적으로나 또는 철학적으로 정당한 반론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지적 설계라는 것이 어떤 그 종교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적 설계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비판들 중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반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반론들을 다 다루는 거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중요한 그런 좀 반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그 지적 설계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그런 그 반론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에서 지성을 원용하는 것이 그게 비과학적이다라는 그런 반론입니다. 뭐 이 반론은 뭐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 대중들에게도 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즉 이 과학이라는 그 영역에서 지성이라는 그 존재를 도입하는 것이 이게 비과학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반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 주장이 과연 타당한 어떤 반론인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결국 내가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오직 그 물질적인 원인 또는 자연적인 원인만을 원용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정의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지성을 도입하는 어떤 이런 지적 설계 같은 설명은 당연히 비과학적인 그런 그 설명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과학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과학에 대한 올바른 정의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될 텐데요. 과연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오직 물질적인 원인 또는 자연적인 과정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과학에 대한 올바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학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생각했던 과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그 학기를 처음 시작할 때 과학이란 무엇인가, 즉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때 그 과학이라는 것이 자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어원까지 따져가면서 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과학이라는 말이 뭐 영어로는 사이언스인데 그 어원이 scientia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그리고 scientia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지식이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뭐 우리는 지금 자연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찾아내고 이러한 모든 자연 현상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과학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거기에 무슨 오직 물질적인 원인으로서 모든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든가 또는 자연적인 요소로서 모든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과학의 어떤 원래의 의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의 본질적 의미는 참된 지식이에요. 자연에 대한 참된 지식.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과학의 원래 그 의미였었고, 근데 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과학하면은 어떤 그 물질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좀 그런 그 질문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많은 부분 그 우리의 어떤 그 문화와 교육 시스템이 그 철학에 의해서 또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난번에 우리가 19세기 과학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지만은, 그 19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뭐, 많은 현상들이 어떤 물질적 과정, 또는 자연적 요소들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결국 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로서 물질적인 어떤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 현상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좀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얘기했던 자연주의 사상,
또 유물론적 사상에 그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요소들이 이 과학에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과학이라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좀 이루어져 왔던 것 같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이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과학이라는 것을 어떤 그 물질적 설명, 어떤 자연적 요소로서만이 이루어지는 설명, 이런 걸로써 이제 그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경향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생기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학은 원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어떤 그 제약을 두는 게 과학은 아니었죠. 뭐 우리가 그동안에 뉴턴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은 그 만약에 과학이 그런 그 물질적 과정으로서의 자연 현상의 설명으로서 정의가 된다 그러면 뭐 뉴턴도 굉장히 비과학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뉴턴이 그의 유명한 과학 그 저술에서 이거는 이제 옵틱스 광학이라는 그의 이 과학 저술에서 나오는 글이긴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뭐 프린키피아라든가 이런 데서 뉴턴이 그의 과학을 통해서 그 주장했던 그 지성적 존재의 어떤 그런 그 주장은 그러면은 다 비과학적인 그런 그 주장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뭐 뉴턴 같은 그런 그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이룬 사람의 추론이 다 비과학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뭐 과학은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문제는 결국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학은 참된 지식의 추구다. 그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과학이라는 것을 자연현상을 오직 물질적인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이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그 알고자 하는 그거는 결국 최선의 어떤 그 물질적 설명, 최선의 어떤 자연적 설명, 이거 밖에는 결국은 얻을 수가 없을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원인, 최초 생명을 있게 한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인지, 그거는 내가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무슨 최초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가장 최선의 물질적 또는 유물론적 설명을 추구한 건 아니었고, 우리가 알고자 했던 거는 그게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최초 생명을 있게 한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그 진정한 원인을 우리가 역사과학적 추론 방법에 따라서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지성적인 존재가 관여한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그 추론 결과에 이제 도달한 것인데, 그것이 비물질적인 원인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 처음부터 비물질적인 원인은 그런 후보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에 접근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거기에 비물질적 원인은 전혀 관여 안 했다라고 전제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과학을 내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학은 어떤 선제적 전제 없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많이 제기되는 그 지적 설계에 대한 반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생물체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복잡하고 특정화된 그런 정보가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찰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은 과학이라는 거는 또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그런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가 자연적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생성될 수 있지 모르는 거 아니냐. 생성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그거의 어떤 원인으로서 지성을 도입하는 거는 그거는 과학적인 그런 그 태도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좀 주장인데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래에 어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뭐 진짜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정보가 자연 속에서도 생성되는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이 뭐 발견될지도 모르죠. 예.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뭐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그 사실들 또 경험에 근거한 한결같은 경험에 근거한 그러한 그 관찰된 결과들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냐. 만약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그 뭐 법칙들, 지난번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런 법칙들도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은 그 연구기관, 즉 영구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야 나중에 혹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반되는 그런 자연현상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미래에 연구기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기관을 그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 과학적인 프로젝트라고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좀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특히 역사과학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할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 역사과학에서 사용하는 규칙적 추론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그 역사과학에서 유일한 원인을 확립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화산재는 오직 화산 폭발이 있을 때만 생성이 된다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화산재를 그 관찰하게 되면 이것이 과거에 화산 폭발이 있었구나라는 어떤 그 이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미래에 어떤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
화산재 같은 것도 뭐 다른 과정, 예를 들면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나올 수 있는 걸로 나중에 미래에 밝혀진다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화산 폭발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건 성급한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그런 그 역사과학적 추론도 하기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적 설계에 대한 어떤 반론이라기보다는 과학 그 자체에 대한 그런 반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확립해 놨던 그런 중요한 과학적 법칙들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과학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반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타당한 반론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과학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경험을 통해서 알려진 그 사실들의 근거에서 확립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거에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놔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과학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반론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타당한 반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어떤 사실, 이거는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물론 그 결론이 뭐 영구 불변의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과학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그 학기 초에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학은 끝이 열려 있는 담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적 설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초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어떤 그 원인으로서 지성적 존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어떤 또 반론이 있냐면, 그 최초 생명이 생기기 전에 어떤 지성적 존재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지성적 존재를 도입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또 반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유물을 출토를 해서 그때 어떤 그 문명이 있었고 또 어떤 그런 이 종족들이 그런 문화들을 이뤄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류라는 그런 지적 존재가 그 당시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이 최초 생명이 있기 전에는 인류도 없었을 테고 어떤 지성적 존재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성적 존재가 이 최초 생명의 그 출현에 그 개입했다 또는 원인이었다라고 그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종류의 반론이죠. 뭐 언뜻 들으면은 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적 존재를 원형하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외계 지성을 탐사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그러면 뭐 외계 지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탐사를 하는 겁니까? 그 나사에 가면은 이제 그 외계 지성을 탐사하는 그런 일단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티라고 하는데요. 세티.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그럼 세티 과학자들은 뭐 외계 지성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외계 지성을 탐사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사실 지금까지 그 외계 지성이 탐사됐다라는 확인됐다라는 그런 이제 그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세티 과학자들이 이제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그 특정화된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그널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우주 바깥에서 그러면 이제 그 시그널을 중에서 대부분 다 잡음일 테고 혹시 뭐 그 중에 뭔가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 시그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갖고 결국 그런 시그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그 외계에 있는 지성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그 외계 지성을 찾아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그 세티의 과학자들이 뭐 처음부터 그 외계 지성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자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똑같은 그런 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최초 생명 이전에 어떤 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알고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역사과학적 추론에 의하면은 이 최초 생명의 원인으로서 어떤 지성적 존재가 가장 그 타당한 원인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건데, 뭐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말이 안 되죠. 모르니까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타당한 반론으로서 우리가
그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적 설계를 어떤 그 비판자들은 그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식해서 그냥 그 어떤 비자연적인 그런 존재를 원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 구조가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적 과정을 살펴보니까 자연적 과정으로는 특정화된 정보가 생성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자연적 과정이 원인인가 보다. 즉 지적 설계가 원인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거는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지적 설계 논증이 그런 그 사실에만 근거해서 이 지성적 존재의 어떤 그 설계를 주장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요 자연적 과정이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적 설계 논증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반은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자연적 과정은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한결같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정신적인 지성을 가진 존재는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그 중요한 그런 그 사실에 또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적 설계는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는 오직 지성적인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사실이 또한 이거와 함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 설계가 최선의 설명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 설계는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적 설계가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지적 설계 어떤 그 논증 근거에 그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이제 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론은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그의 유명한 최근의 책이죠. The God Delusion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던데, 그 책에서 주장한 반론으로 유명한데요. 이 도킨스가 이제 그 지적 설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만약에 그 최초 생명 또는 이 생명체를 가능하게 했던 어떤 그 설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설계자도 굉장히 그 정보가 풍부한 그러한 그 존재이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정보가 풍부한 설계자를 설계한 그 원인은 또 누구냐? 이제 이런 그 식의 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계속 질문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로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설계자를 설계한 그 제3의 설계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그 제3의 설계자는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그러면 질문이 계속 끝없이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진화생물학자는 그러니까 지적 설계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끝없는 질문만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즉 도킨스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된 결과를 설명해 주는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없다고 해 갖고선 그 설명 자체가 문제된 결과에 대한 어떤 합리적 설명이 그게 무효화되는 걸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딱 보면 영어를 잘 모른다 그래도 이게 어떤 지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쓰여졌구나 하는 거를 알죠. 근데 이 책을 쓴 지성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것이 어떤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그런 그 결론을 무효화시키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어떤 그 원인에 대한 그 설명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문제된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원인을 무효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좀 공부할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로직 체계에서는 항상 뭐는 뭐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뭐 A는 B로부터 나왔고 B는 C로부터 나왔고 C는 또 그러면 D로부터 나왔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 끝없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우주는 시작이 있을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세계는 영원하다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뭐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 처음에 시작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의 그런 그 사상이 경쟁해 왔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유물론은 결국 처음에 근본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물질이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유심론은 처음에 존재했던 것이 정신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진짜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리처드 도킨스가 뭐 만들어진 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무한대로 뒤로 역행하는 그런 것이 없이 어떤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근본적인 시작을 있게 한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그 전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질이었냐, 정신이었냐. 그걸 끝까지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물질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물질은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이렇게 또 묻기 시작하면 진짜 끝없이 가는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빅뱅 이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우주가 시작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그 바탕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 펀더멘탈 엔티티, 최초에 존재했던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이냐 정신이냐. 물질이 최초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은 결국은 그 물질로부터 모든 것이 결국 오랜 세월에 이런 그 변화 과정, 진화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유물론적 사상이고, 이제 유심론적 사상은 최초에 있었던 것이 정신이었다. 정신적 존재였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부터 물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그 생명체, 정신적 존재도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 유심론적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쟁하면서 인류 역사의 어떤 그 수레바퀴를 이제 끌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9세기
이 후반부터 이 유물론적 또 자연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과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상당 부분 그런 그 사상의 그 영향하에서 과학이 좀 진행돼 왔고 발전돼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좀 이 문제가 특히 생명과 관련해서 좀 다른 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 지성적 존재의 어떤 그 개입 없이 생명체를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중요한 반론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 갖고선 특히 이제 지적 설계가 종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비판자들이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기 초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살펴봤기 때문에 지적 설계가 종교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교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좀 공부했던 대로 이런 이 특정한 어떤 믿음, 예배 체계, 또 어떤 신적 존재의 숭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뭐 지적 설계는 무슨 관련이 없는 거라고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지적 설계론이 종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한마디로 지적 설계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오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비록 지적 설계론이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적 함의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초 생명의 원인으로서 이제 지성적 존재를 얘기했을 때 이제 사실 따라오는 질문이, 그렇다면 과연 그 지성적 존재는 어떤 존재였나 하는 이 질문이 이제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적 존재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가능성들 중에서 그 한 가지 중요한 가능성으로서 신적 존재,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 설계론은 그 자체가 종교하고는 명확하게 구별되지만, 그렇지만은 중요한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유신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유신론,
아까 유심론하고 유신론은 이제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예. 유심론은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정신이 모든 거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그러한 관점이고, 이제 유신론은 이제 신적 존재에 대한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뭐 서로 관련성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적 설계론은 이제 유신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과학 이론이 어떤 종교적 함의를 갖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과학 이론은 종교는 아니지만은 종교적 함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이 진화론, 특히 어떤 유물론적 관점에서 생명체가 어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랜덤하게 물질적 과정의 변화에 의해서 진화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그거는 또 다른 맥락에서 무신론적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신적 어떤 인도도 없이 그냥 오직 무작위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과정에 의해서, 물질적 변화에 의해서 생명체가 목적도 없이 그냥 진화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무신론적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과학 이론이 종교는 아니지만은 종교적 함의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지적 설계론과 이제 진화론적 관점을 이제 조금 비교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갖고서 무슨 뭐 자연의 모든 현상이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그게 뭐 설계됐다거나 또는 인도된다거나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 자연 선택의 어떤 영향, 또 자연 선택의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즉, 마이크로 에볼루션, 즉 소규모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진화도 이제 소규모 진화가 있고 대규모 진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규모 진화라는 건 종 안에서의 어떤 좀 마이너 체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규모 진화는 이제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그런 예를 들면 뭐 개가 사람이 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종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진화를 이제 매크로 이볼루션, 대규모 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자연 선택 또는 돌연변이의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즉 마이크로 에볼루션,
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자연 선택의 파워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대규모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그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로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는 지적 원인, 즉 지성적 존재의 개입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최선의 설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적 설계론적 관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진화론적 관점은 결국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자연적인 요소로서 즉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자연에서 작동하는 어떤 그 우연과 같은 그런 요소들로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좀 그런 관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에 와서는 뭐 거의 과학에서의 어떤 일종의 관습과 같이 되어 있어 갖고 아까 내가 좀 이 강의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과학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뭐 규범 또는 습관과 같이 자리 잡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정확한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과학의 어떤 원래 어떤 그 의미하고는 이제 다른 것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영향을 준 거죠. 그거를 이제 자연주의의 영향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 자연주의 중에서도 과학을 이런 그 관점으로 정의하는 이거를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의하면은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연현상을 오직 자연적인 요소, 즉 자연 법칙이나 또는 자연 속에서 작동하는 어떤 우연과 같은 요소들로서만 설명하는 것이 그 과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 그 과학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습관과 같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게 좀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적 설계론과 또 진화론적 관점의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다윈 시대에는 사실 진화론적 관점이 그 생명의 그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보였고, 그래서 다윈도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 자연적 설명으로서 모든 생명체가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상당 부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윈이 이 종의 기원에서 얘기한 건데, 이게 영어를 써서 여러분이 뭐 금방 딱 알아보기 힘들지 모르지만 그 얘기입니다. 결국 다윈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그런 그 생명체의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numerous, 아주 여러 번의, 또 successive, 또 연속적인, 그리고 아주 slight, 작은 그런 그 변화들을 통해서 이게 다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연 선택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자연 선택설 얘기할 때, 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하지만 그게 나중에 크게 이제 축적이 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윈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윈이 봤을 때 생명체의 어떤 기관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지 못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윈이 어느 정도까지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한 걸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기관이 있어 갖고, 여기 보면 말이죠. 어떤 기관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즉 numerous successive slight modification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설명될 수 없는 기관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my theory would absolutely break down. 자기 이론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자기의 자연선택 이론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다윈이 얘기하고 있는 건 But I can find out no such case. 근데 자기가 보기에 어떤 것도 생명체의 어떤 기관도 그런 식으로 설명 안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그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윈이 알지 못했던 것, DNA 그리고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복잡하고 통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윈이 알지 못했던 거죠.